안녕하세요. 오늘 논리학 입문 첫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으로 논리학이라는 것이 무슨 학문인지, 어떤 영역을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지 약간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물론 우리가 수업에서 다룰 것들은 이런 좀 학술적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용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철학 공부를 하실 할 때, 그리고 다른 전공 영역의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되는 것에 맞춰서 논리학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논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보시자면 로직이라고 적어요. 이렇게 영어로 로직이라고 적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논리학은 외국에서 온, 서양 쪽에서 온 학문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0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로고스를 중시하면서, 로고스가 무슨 뜻인지 또 알려드릴게요. 올가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변증법이라고 보통 번역이 돼 있는데, 이 올가논이라는 책이 변증술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누군가를 설득력 있게 이제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는 그런 방식, 그거에 대한 어떤 약간의 기술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대화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올바른 논증을 어떻게 제시를 할 수 있는지, 그거에 관한 그런 책이기도 한데, 이 올가논 이후로 논리학이라는 분야, 특히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학문 분야를 제시를 할 때 이제 논리학과 뭐 윤리학과 이렇게 뭐 피직스와 메타피직스 이런 식으로 좀 나눠 놨거든요. 그 중에 한 분야로 또 논리학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서양 학문에 있어가지고 거의 최초로 제시했던 그런 학문 중에 하나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논리학의 역사를 보자면 이제 거의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최초의 논리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다.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이해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배울 논리학은 사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라고 하기보다는 현대에 발전하고 있는 고틀로 프레게라고 하는 현대 논리학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의 논리학을 배우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레게 사진은 지금 없는 관계로 나중에 수업 시간이나 그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로직이라고 하는 개념의 어원을 한번 찾아보면 로고스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거는 보면은 이제 담론이라고, 디스코스라고 해서 이제 담론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말 아니면 뭐 이성, 뭐 그게 아니라면 아마 논리라고도 번역되어 있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올가논이라는 책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때 로고스를 중요하게 여긴 부분이 있는데, 그때 말했던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잘 표출하고 설득력 있게 이 이성을 사용해서 설명하는 방식, 그게 이제 로직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 로고스라는 말이 레게인이라는 이 어원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그 히랍 시대식으로 이제 그 히랍 시대의 그 말의 뜻으로 좀 따지자면 이야기하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로직이라고 하는 게 현대 논리학을 한번 보시면, 제가 뭐 기회가 될 때 수업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대 논리학은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의 기호밖에 없습니다. 기호밖에 없고, 그렇게 흥미를 느끼실지 그런 건 좀 잘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로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원을 보실 때도 보실 수 있듯이 어떤 담론이라든가 말을 이성적으로 이제 잘 표출하는 거, 그런 게 보통 논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참이거나 거짓인 그런 문장을 남들에게 이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논증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해서 이거를 설명을 하고는 합니다. 한 가지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나 그럴 때 친구들하고 이제 점심 먹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뭐 이런 대화를 하게 될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영철이가, 우리는 점심시간에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우리는 마라탕을 먹어야 한다. 왜냐하면 매운 음식을 먹으면 시험 공부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정수기는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달콤한 거 먹을 때 스트레스가 날아가던데? 그러니까 우린 탕수육을 먹어야 돼. 그리고 준표는 시험 기간인데 스트레스는 견뎌야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백반정식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자 이제 광수는
마라탕은 속이 부대끼고 탕수육은 살찌는 음식이라 먹기 부담스러우니 그냥 밥 먹기도 아쉬운데 그냥 돼지국밥을 먹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죠. 요런 대화들이 뭐 글로 이렇게 적어 놓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이 각 대화 속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한번 분석을 해 보시면 이 각자가 특정 논증을 다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뭐 수업 시간에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연습을 할 예정이니까 우선은 영철 이거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영철이는 우리는 마라탕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이 요 말이 보통 주장이라고 하는데 이 주장이라고 하는 말은 뒤에 바로 말씀드리겠지만 논지라고도 하고요. 어떤 논증의 결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매운 음식을 먹으면 시험 공부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뭔가에 대한 어떤 주장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 이유라는 거는 또 논거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유나 논거하고 비슷한 말로 전제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증이라는 거는 주장과 이유로 이루어진 말묶음이다. 요거를 곧 알려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실을 전달한다든가, 남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이 논증이라는 어떤 논증이라고 하는 그런 말묶음이 있는 그런 구조를 활용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논리학은 뭐냐? 논리학이라는 거는 보통 올바른 논증이 뭐냐, 도대체 올바른 논증을 우리는 어떻게 규정을 할 수가 있는 거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분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올바른 논증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철학적인 논의라든가 어떤 수리 논리적인 그런 논의를 이번 학기에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번 학기에 저희가 이제 할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고전 논리라고 하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이게 맞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논리 구조가 있는데 그거를 배워서 어떤 논증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그거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거. 그거가 이제 이번 학기에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올바른 논증을 파악하는 데는 여러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테크닉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번 학기에 우리가 할 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논증이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나중에 올바른 논증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거를 파악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최후의 목적이자 최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논증이라는 거는 전제와 결론으로 주장과 이유로 논과 논지로 이루어진 말묶음이다 라고 하는 것만 나중에 뭐 술자리나 뭐 밥 먹는 자리나 기억이 나신다 그러면은 제가 굉장히 이제 보람을 느낄 것 같고요. 거기에 하나 더해서 올바른 논증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배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없거나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논증이 바로 올바른 논증이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신다. 나중에 얘기할 수가 있다. 아니면 뭐 다른 전공이나 취직을 하셔서도 요거는 논증이 이상한데 왜냐하면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경우를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저는 굉장히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논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로 구성이 되는지, 논증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논증이 될 수 없는 게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제 이런 거 많이 배워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장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문장에는 똑같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에 따라서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가 의문문입니다. 의문문은 뭔가를 질문할 때 쓰는 거죠. 우리가 논리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TI는 과학인가? 아니면 단순하게는 돼지국밥이 얼마인가? 그런 것들 다 질문을 하는 거죠. 의문문이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 알고자 하는 거를 이렇게 물을 때 보통 의문문을 쓴다고 볼 거고요. 그리고 감탄문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감탄문은 뭐 많이 쓰시는 거는 이제 대박 뭐 이런 거죠. 의학, 대박 아직까지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아니면 깜짝 놀랄 때 "어우 깜짝이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감탄문인데 감탄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느낌표를 쓰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는 논리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뭐 요런 것들이 뭔가 물음을 제시하면서 제시한 거라면 같은 내용이더라도 "우리가 논리학을 공부하고 있어." 라면서 막 논리학을 너무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이 수업에 들어와서 갑자기 "우리가 논리학을 공부하고 있어." 그래서 소리를 지를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감탄문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문문의 특징은 뭔가 질문하는 거, 그리고 또 이런 물음표로 보통 끝나는 게, 물음표 없더라도 의문문인 게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물음표로 끝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의문문이다. 그리고 감탄문 같은 거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이렇게. 그리고 다음은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유문이라고 뭔가 하자, 이거 하자라고 하는 그런 것도 사용되곤 하는데, 명령문은 어떤 요청을 상대방에게 하는데 그거를 뭐 부드럽게 하든가 아니면 뭐 좀 강하게 할 수도 있겠죠. 강하게 강요를 하는 경우에 보통 명령이라고 많이 하고 있고, 뭐 강하게 강요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 권유하는 경우에는 이제 청유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문장의 제일 뒤쪽에 이제 느낌표가 이렇게 있기도 하는데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논리학을 공부해라. 너 논리학 공부해.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 뭐 시험 공부해 보셨으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다음으로 보실 문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생활을 하시든가 뭐 회사에 가신다든가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종류의 문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평서문인데요. 평서문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형의 문장이기도 하고 어떤 사실을 전달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주장문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리학을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논리학을 공부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거를 참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또 거짓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논증을 배울 때 우리가 그 지금 하고 있는 게 올바른 논증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기간인데 친구들하고 있다가 식사를 해야 될 때 누군가가 마라탕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그 이유로 지금 시험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마라탕 먹어서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때 마라탕을 먹으러 가자라고 하는 게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어떤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되는 게 시험 스트레스를 마라탕 먹으면서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전제로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논증을 우리가 제시를 할 때 그때는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이게 참이라는 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그때 쓰는 논증 구조를 한번 보니까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임을 보이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논증은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임을 보이면서 전제가 결론을 잘 뒷받침하는구나. 요거를 보이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올바른 논증의 기본 구조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논증을 사용을 할 때 그게 올바르구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참이거나 참이라는 그 어떤 전제가 참이고 결론이 참이고 이런 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의문문이나 감탄문 같은 거, 요런 의문문, 감탄문, 명령문 이런 세 가지 종류의 문장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의문문, 마라탕 먹으러 갈래? 라는 문장. 이 의문문이 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 지금 마라탕을 먹고 있어! 라고 하는 감탄문은 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너 마라탕 먹어! 라고 얘기하는 명령문은 또 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뭐 학술적으로는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평서문만이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서문만이 올바른 논증의 구성 요소로 사용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유형의 문장들 중 오직 평서문만이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이 말은 오직 평서문만이 논증을 구성하는 요소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것까지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봤을 때 지금 영상을 한번 멈추시고 1 번에서 4 번까지 한번 문제를 풀어 보시기를 바랄게요. 다음 문장이 어떤 종류의 문장인지 의문문, 감탄문, 명령문, 평서문 중에서 고르시오. 약간 멈추시고 바로 제가 문제를 풀어 볼 테니까요. 4 번까지 멈추시고 한번 영상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 번 "커피 드실래요?"는 의문문이죠. 바로 먹을래 말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의문문이고요. 펭수보다 벨리곰이 더 귀엽다. 2 번은 어떤 분들은 이게 되게 귀엽다는 건 주관적인 거라서 "참 거짓을 알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 주시기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문장이 의문문인지 평서문인지 감탄문인지 이런 거를 고를 때 참 거짓은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라도 그걸 참이거나 거짓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그거를 한번 따져 보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커피 드실래요?"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요걸 참이라고 여기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펭수보다 벨리곰이 더 귀엽다." 요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벨리곰이 더 귀엽다라고 여기신다면 참으이라고 여길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평서문이 되겠죠. 그리고 3 번 "내 생일에 펭귄 인형을 선물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뭔가 권유하는 거죠. "나한테 해 줘." 라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명령문이 되겠죠. 청유문도 되겠지만 명령문도 되는 거고요. 4 번 "저 고양이에게 나를 간택해 달라고 말해." 라는 것도 명령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잘 한번 풀어 보셨죠? 이렇게 보시면은 논증의 구성 요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장은 요거밖에 없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요런 비슷한 문제가 실제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화 두 가지를 한번 볼까요? 대화 첫 번째는 "펭수야 밥 먹었어? 돼지국밥 정식을 차려 두었으니 여기 와서 밥 먹어. 우리 함께 부산의 소울푸드 돼지국밥을 먹자." 라고 하는 말이 하나가 있고, 대화 2는 "펭수는 밥을 먹지 않았다. 비니는 펭수에게 돼지국밥 정식을 차려 두었으니 같이 먹자고 했다. 그러므로 펭수와 비니는 부산의 소울푸드 돼지국밥을 함께 먹을 것이다." 대화 1 번과 대화 2 번을 한번 보실 때 이 둘 중에 논증이 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대화 1 번을 한번 보시면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 대화 1 번을 먼저 보시면 여기서는 먹어서는 의문문이죠. 참거짓이 될 수 없고 "밥 먹자."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명령문이고요. "우리 함께 부산의 소울푸드 돼지국밥을 먹자." 요것도 청유문, 명령문이기 때문에 전부 다 참거짓이 될 수 없는 문장이죠. 그래서 평서문으로 사용이 되지 않았으니까 대화 1 번은 논증이 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펭수는 밥을 먹지 않았다." 평서문이라고 할 수 있죠. 참거짓이 될 수 있으니까. "비니는 펭수에게 돼지국밥 정식을 차려 두었으니 같이 먹자고 했다." 참거짓이 이것도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므로 펭수와 비니는 부산의 소울푸드 돼지국밥 정식을 함께 먹을 것이다. 이것도 참거짓이 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앞부분이 전제가 된다면 뒷부분은 결론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 대화 2번은 논증이 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오직 평서문만이 참 혹은 거짓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오직 평서문만이 논증을 구성할 수 있다. 이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오해를 해소할 부분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논증을 한번 봅시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가 사람인 것을 누가 모르는가?" 소크라테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 플라톤의 스승입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요거를 읽어보시면 아니 이거 논증인데 의문문이 있는데도 논증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오직 말하자면 이제 표면상으로 의문문을 사용을 한 건데 이 맥락상으로 의도한 그 의미를 보시자면 소크라테스가 사람인 것을 누가 모르는가라고 말하는 거는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의문문이 있기 때문에 이건 논증이 아닙니다라고 주장을 하셔도 좋은데 웬만한 경우에 맥락상 이거 두 번째 문장, 요 문장은 어떤 주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의문문 형식으로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도 의미상으로는 논증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또 시험에 헷갈리게 된다라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시험에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서술형 시험은 우리가 전혀 보지 않을 거거든요. 이번 학기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 나와가지고 의문문이니까 논증이 아닙니다라고 수업 시간에 했는데요라고 하면은 제가 그런 거 다 고쳐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 수업을 떠났을 때, 넘어갔을 때 다른 수업이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밖에서 봤을 때 이런 의문문이 있더라도 논증이 되는 케이스를 충분히 찾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면 이거 논증 아니다라고 할 테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한번 또 필요하시면은 질문 한번 해주세요. 그럼 다음 문장이 논증의 전제나 결론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시오. 이것도 멈추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해설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해설 들어가죠. 1번 현재 한국의 왕. 이거는 문장이 아니죠. 문장이 아니니까 논증의 구성 요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 X 치시면 되겠고요. 펭수가 귀여워 의문문이죠. 의문문은 평서문이 아니니까 참거짓이 될 수 없으니까 논증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X. 벨리곰은 귀엽다. 평서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논증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문장은 거짓이다. 요것도 형식상으로는 평서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넣은 이유는 평서문이 논증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참이거나 거짓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문장을 보시면 이 문장이 거짓이다를 참으로 여기시면 요거는 이제 거짓 문장이 되죠. 근데 이걸 거짓으로 여기면 이 문장은 거짓인 것이 거짓이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서는 또 참이 되잖아요. 그래서 참이었다가 거짓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류의 문장이 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요거는 평서문이니까 논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쓸 테고 실제로 학술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음 표현 및 문장들의 묶음이 논증일 수 있는지를 판단하시오. 요것도 한번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럼 답을 보도록 하죠. 1번 벨리곰은 내가 싫다고 하지. 왜냐하면 내가 산책 가자고 하면 안 가는데 네가 산책 가자고 하면 가잖아. 이것도 뭔가 의미상으로 논증일 수 있는 것 같죠. 근데 우리 수업에서는 평서문만 논증이 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물음표 있는 거 보면 의문문이고 요거는 어떤 그 뭐죠? 감탄 왜냐하면 가잖아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탄문 쪽에 해당하는 걸로 좀 보시면 되겠네요. 최소한 이게 의문문이기 때문에 요거는 논증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의미상으로는 한번 보시면 약간 토론 형식의 문제거든요. 요거는 그래서 답이 좀 정확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시험에는 이렇게 애매한 문제 최대한 안 낼 테니까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벨리곰은 내가 싫다고 하지 라고 하는 것도 의도상으로 보면 벨리곰은 내가 싫다고 한다 라는 평서문 문장을 의도하고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논증이 될 수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표면상에 쓰인 문장의 구조로만 보면 의문문이 쓰였으니까 논증이 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 등이 펴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 글자를 사용하여 백성들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훈민정음에서 가져온 첫 문장이긴 한데요. 세종대왕이 이제 우리나라 말과 중국의 말이 전혀 다르니까 서로 통하지 않고 말이 서로 통하지 않으니까 불쌍한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이거를 이제 표현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이런 표현들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참이거나 거짓이라고 충분히 얘기를 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도 아마 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이 글자를 사용해서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참이고 또 그러므로 같이 논증에 사용하는 이런 표현도 있는 걸로 봐서는 요거는 이제 논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세종대왕은 왕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어떤 명령을 하는 것처럼 읽힌다. 그래서 이게 논증이 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여길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도 지금 여기까지의 연습 문제는 정답이 하나로 확정되었다고 보지는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하시면 저에게 의견을 주시면 되겠고요. 시험에서는 요런 거 분명히 해가지고 시험을 나올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는 산, 물은 물, 따라서 일체 유심조 요 문장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요 문장 있죠. 이는 이이다. 2 더하기 2는 4이다. 요것도 다 평서문이거든요. 뭐뭐는 뭐뭐와 같다라는 표현, 이꼴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동일성 기호는 뭐뭐는 뭐뭐와 같다. 라는 표현으로 보기 때문에 문장으로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있고요. 뭐뭐는 뭐뭐다 라고 하는 그런 문장으로 보시면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따라서 일체 유심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체 유심조는 그런 문장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잖아요. 이게 한자상으로는 그 유심조 이 부분이 하나의 조사 역할을 해가지고 문장으로 보기는 한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런 경우에 문장 논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어떤 분들은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일체 유심조는 문장이 아니야라고 이렇게 여기신다면 그분은 그런 이유 하에서 이건 논증이 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논증에 대한 논증의 구성 요소를 봤으니까 실제 논증이 어떻게 구성을 할 수 있는가 그거를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아까 보셨던 그 훈민정음의 그 말을 한번 보시면 모든 구조가 이렇게 잘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그거를 지금 보시는 방식의 논증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중국말과 다르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이 중국말과 다르다면 중국의 글자로 사람들의 의사소통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중국의 글자로 사람들이 의사소통하기가 힘들다면 여기 이면 문장들이 많이 있네요. 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사람을 위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제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이거를 전제와 결론 형식으로 요약해가지고 풀어서 쓰면 이런 문장이 되겠죠. 그러면 전제가 있고요. 우리말은 중국과 다르다. 보라색 문장이 여기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논리학 나중에 배우시면은 B라고 번역하시고 두 번째는 A이면 B다로 번역하시고 세 번째는 B이면 C다로 번역하시고 그리고 그러므로 C이라는 이런 형식이 나올 겁니다. 그럼 나중에는 여기서 이면 없애라는 걸 쓰면은 B라는 걸 얻고요. 이 두 개를 가지고 또 이면 없애하면 C라는 걸 얻을 수 있구나. 라는 방식으로 자연 연역이라는 거를 써가지고 전제로부터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 나중에는 다 번역해서 이번 학기 끝나시면 아마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이번 학기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화에는 어떤 논증이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논증의 전제와 결론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가 있는데 아까 봤던 그 대화죠. 한번 여러분들이 뭐가 전제고 뭐가 결론인지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업 시간에 조별로 한 번씩 얘기를 해볼 테니까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풀어보죠. 다음 논중의 전제와 결론을 찾으시오. 예시, 나경이는 귀엽다. 민경이는 씩씩하다. 따라서 나경이는 귀엽고 민경이는 씩씩하다. 결론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마 이 문장이겠네요. 따라서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보통 어떤 전제와 결론이 있을 때 결론 앞에는 따라서, 그러므로,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들어갑니다. 항상 이런 표현들이 들어간다고 결론인 경우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다는 거고요. 따라서 앞쪽에 있는 문장들은 대부분 또 이유로, 전제로 여기실 수가 있겠죠. 그럼 4번 한번 풀어볼까요? 한번 풀어보시고 멈추시고 풀어보신 다음에 답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4번 웰시 코기는 도베르만보다 가볍거나 요크셔 테리어보다 가볍다. 웰시 코기가 요크셔 테리어보다 가볍다는 것은 거짓이다. 만일 웰시 코기가 도베르만보다 가볍다면 웰시 코기는 리트리버보다 가볍다. 따라서 웰시 코기는 리트리버보다 가볍다라고 문장을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선 따라서가 나오니까 결론으로 할 부분이 이 부분이겠네요. 그리고 전제가 되는 거는 이 부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전제고 요게 결론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논증의 전제를 찾고 모두 몇 개인지를 적으시오. 전제가 몇 개일까 한번 찾아보실까요? 셀카는 자신의 모습을 담으려는 의도로 스스로 찍은 사진이며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 원숭이가 스스로 모습을 찍은 사진이 셀카가 아니라면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숭이가 찍은 사진이 셀카로 인정받으려면 그가 카메라를 사용하여 스스로의 모습을 찍었을 때뿐 아니라 찍을 때 스스로의 모습을 찍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되고 그 의도를 실현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 법원은 원숭이가 찍은 사진이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숭이는 자아가 없고 스스로의 모습을 찍으려는 의도를 지닐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시면은 결론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슬라이드를 약간 수정해서 이해라는 표현을 여기에 이제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결론이 전혀 없는 문제로도 볼 수가 있어 보여서 이에 대법원은 원숭이가 찍은 사진이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하려면 요거를 좀 빼는 것도 좋겠네요. 예, 법원은 원숭이가 찍은 사진이 이건 약간 수정해서 여기를 그러므로 라고 제가 뭐 문장을 적든가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이 이제 결론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문장들은 다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이 하나, 전제 하나, 전제 두 개, 전제 세 개, 그리고 전제 네 개. 전제가 4개 있다고 보는 게 표준적인 답으로 여길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중간에 이런 문장들 있잖아요. 원숭이가 찍은 사진이 셀카로 인정받으려면 그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접속사가 있을 때마다 문장 하나씩 이렇게 전제 하나씩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침표를 기준으로 한 문장의 하나의 전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게 이 전체가 한 문장이고 하나의 전제로 이제 보셔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제가 4개다. 4개다. 4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논증이라는 게 여러 전공들에 많이 사용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냐? 그런 예시들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법학을 전공하신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법률에 관한 그런 문제를 이제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보이는 화면은 우리나라 헌정 사상에 있어서도 굉장히 특이하고 뭔가 대표가 되는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실제 지난 대통령이셨던 분에 대한 건데 헌법재판소의 이 표지를 보시면은 사건이 무엇이고 청구인은 국회이고 피청구인 누구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거기 보시면 이제 주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주문하면서 누구를 이제 파면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나와 있고 밑에 이유라고 나와 있는데 지난 정권이 아니라 지난 정권에 대한 것이고 지난 정권에도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죠. 한 번 더 있었는데 한번 그 시간이 되시면은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가능하면은 두 개의 판결문을 서로 나눠가지고 할 텐데 지난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 때의 이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주문이 저 뒤쪽으로 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주문이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 때에는 먼저 주문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판결문에는 주문이 먼저 나오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판사님에 따라서 재량에 따라 다르겠죠. 이런 거를 하나 봤을 때 뭘 말씀드릴 수 있느냐. 법에 나오는 그런 문서들을 보실 때도 이 주문이라고 하는 게 어떤 논증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전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법률상에 나오는 그 문서에도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진 말묶음으로써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뭐 어렵게 보실 필요는 없고 수학 같은 데에서는 보통 명제 정리, 보조 정리, 따름 정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수학에서는 이렇게 정리라고 해가지고 아니면 명제라고 해서 주장을 하고 싶은 바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밑에 증명이라고 해가지고 그 근거를 적습니다.
그래서 명제나 정리 요런 것들이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증명은 이제 그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거, 이유에 해당하는 거. 그런 식으로 보시면은 수학에서도 이제 논증이라는 게 사용된다. 수학에서 사용하는 증명 자체가 사실은 일종의 논증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봤을 때 다음으로 우리가 볼 거는 이제 참과 거짓의 의미를 좀 알아야겠죠. 왜냐하면 올바른 논증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참이다와 거짓이다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제부터는 약간 테크닉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이건 알아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문장이 뜻이 같다라는 표현을 앞으로 좀 계속 쓰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문장이 뜻이 같다라고 할 때 최소 조건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물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이 뜻이 같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철수는 총각이다라는 문장과 철수는 결혼하지 않은 남성이다 라는 이 두 문장이 있을 때 뜻이 같은 것 같거든요. 그때 이 두 문장의 뜻이 같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수업에서 사용하는 거는 어떤 두 문장의 뜻이 같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요. 이 표현으로 할 테고, 요거는 문장 A와 B가 참이 되는 조건이 같다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참이 되는 조건이라는 게 뭐냐? 그거는 이제 철수는 총각이다라는 문장이 이제 참이 되려면 철수라는 사람이 실제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어야지 총각이겠죠? 그래서 뭐뭐는 총각이다라는 말에 철수라는 대상이 이렇게 들어갔더니 이게 이제 참이 된다. 철수라는 대상의 그런 특징에 의해서 총각임이 밝혀진다면 철수는 총각이다라는 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철수가 이제 총각이라는 게 보여진다면 총각이라는 말 자체가 결혼하지 않은 남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철수는 결혼하지 않은 남성이라도 이게 참이라면 요것도 참이 되고 이게 거짓이면 요것도 이제 거짓이 된다. 그럴 경우에 요 두 문장은 뜻이 같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앞으로는 약속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2 더하기 2는 4이다와 1 더하기 3은 4이다. 두 문장은 이게 참이면 뭐 당연히 참이고, 근데 수학 문장은 보통 거짓인 경우가 없다고 많이 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뜻이 다른 것 같은데 항상 참값으로 같은 거 아니냐, 참이 되는 조건이 뭐 같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여기에 뜻이 같다라고 하는 요 조건은 뜻이 같음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라는 점에서만 이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뜻이 같지만 참거짓 값이 다른 문장은 존재하는가? 그것도 한번 물어볼 얘기겠죠. 실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 자체가 제가 뭐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루드비 비트겐슈타인이라고 분석 철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 트락타투스 로지컬 필로소피쿠스라는 책에서 4.02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문장의 의미를 아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참이 되는가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문장의 뜻이 같다는 거는 그것이 참이 되는 조건이 같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트락타투스 로지컬 필로소피쿠스에서 말한 이 표현이 물론 비트겐슈타인이 최초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까지 많은 수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를 매우 잘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쓰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진리 조건이 같다라고 하는 거, 어떤 두 문장의 진리 조건이 같다면 그 문장들의 뜻이 같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고 다음 단계로 하나씩 이제 알아보도록 하죠. 논증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참이다, 거짓이다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 필요가 있을 텐데요. 거짓이다라는 이 표현 혹은 아니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부정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참이다라는 표현, 참 혹은 참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문장이 참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문장이 실제로 그렇다. 어떤 철수가 총각이다가 참이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철수가 총각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눈은 하얗다가 참이다라는 말의 뜻은 눈이 실제로 하얘니까 그래서 이제 하얗다라고 하는 게
참이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부정어인 거짓이다, 아니다 이것도 비슷한 상황인데 우선 X는 거짓이다, X가 아니다 라는 이 두 문장은 같은 뜻으로 그 참이 되는 그 조건이 동일하다라고 한번 여기시면 되겠고요. 눈이 하얗다는 거는 거짓이다 라는 말이 참이라는 거는 눈이 하얗지 않다가 참이 된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눈이 하얗다는 거는 거짓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실제 우리 세계에서는 눈이 하얘니까 요거는 이제 거짓 문장이 되겠죠. 그렇다면 눈이 하얗지 않다라는 문장도 이제 거짓이 되는구나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이다와 아니다를 나타내는 논리 연결사, 이제 논리 연결사라고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 이면, 이고, 이거나 라는 이런 표현들, 이면은 화살표, 이거는 이거, 이거나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거짓이다, 아니다 라는 표현은 이런 식으로 보통 틸더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거. 그리고 and도 아마도 and도 요게 아니라 앰퍼샌드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쓸 테니까 요런 것들 다 논리 연결사라고 하니까 요거를 아니다, not을 의미하고 not A는 이제 A의 부정이다 라는 걸로 하나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참고로 좀 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거짓이다라는 말은 이게 논리학이 거의 외국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서양 쪽에서. It is not the case that A라는 식으로 영어에선 쓰거든요. A가 참이 아니다라는 말을. 그래서 not이 앞에 옵니다. 앞에 오기 때문에 A가 아니다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문장의 앞에 부정어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이 아니다가 보통 뒤에 오잖아요. 보면 하얗다는 것은 거짓이다. 눈은 하얗지 않다라고 뒤에 오는데 영어나 이제 서양식 표현이 이렇게 앞쪽에 있기 때문에 논리학이 이 앞쪽에 연결사를 붙이는 걸로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하는 사람이 장땡인 거죠. 그래서 참이다와 거짓이다로 이제 어떤 문장이 참이 되는지 거짓이 되는지 그거를 판단을 할 텐데 그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진리표라는 방식입니다. 그 전에 참이다, 거짓이다라는 이 표현을 진리 값이라고 할게요. 이제 truth value라고 하는데 진리 값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좀 거창하잖아요. 진리라는 말을 쓰니까. 그래서 진리라는 거는 그냥 2 더하기는 4다가 참이다라고 할 때 그런 표현으로 참으로 한번 여겨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참 거짓은 진리 값으로 어떤 문장이 지니고 있는 값으로 value로 그 함수의 뭐 2 더하기 2는 4라고 할 때 어떤 더하기 함수에 2와 2가 들어가면 이제 4가 나오는 것 같이 어떤 함수에 어떤 특정 문장이 들어가면 거기에 값이 딱 나오는데 그 값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참과 거짓 값이다 라는 식으로 진리 값이라는 거는 문장의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리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진리값으로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찾아내는 하나의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X라는 어떤 문장이 있을 때 그게 참이라면 X는 거짓이라는 거짓이 되는 거고요. X가 아니다도 동일한 말이니까 X가 참이면 거짓이 되는 거고 X가 거짓이 된다면 X가 거짓인 게 X가 이제 거짓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참이 되는 거겠죠. X가 아니다가 거짓이면 X가 거짓일 때 X가 아니다라고 하면 참이 되는 거고요. X의 어떤 문장을 한번 넣어 보시면 됩니다. 눈이 희다가 참이죠. 참 우리 세계에선 참인데 눈이 희다가 거짓이다는 우리 세계에서는 눈이 흰 게 참이니까 거짓이 되는 거고요. 눈이 희다가 거짓인 눈이 뭐 검은 눈이 내리는 그런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눈이 희다가 거짓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는 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이 되는 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X가 거짓이다는 거짓이다라는 말은 X가 거짓이 아니다라는 말이고 X가 아닌 것이 아니다가 되니까 X와 같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런 거를 이제 진리표로 한번 보시면 눈이다가 참이다 일 때 눈이다가 거짓이다는 거짓이 되는 거죠. 눈이다가 거짓이다는 것이 거짓이다는 눈이 그냥 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이 되는 거고 눈이 희지 않다라는 것은 또 거짓이 되는 거고 눈이 하얗지 않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또 참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 문장과 요 문장은 이제 같은 뜻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문장과 요 문장은 또 같은 뜻이다. 그래서 눈이 검은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눈이 검은 세상에서는 눈이 검다라고 한다면 눈이 희다가 거짓이다가 참이 되겠죠? 그리고 눈이 흰 것이 아니다가 또 참이 될 거고요. 그리고 눈이 희다가 거짓인 것이 거짓이다. 요거는 눈이 희다는 말이 되는 거니까 눈이 흰 것이 거짓인 세상에서는 거짓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눈이 희지 않은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눈이 검은 세상에서는 또 거짓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진리표 한번 그려 보실까요? 영상 한번 멈춰 보시고 요것도 한번 그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요거 한번 연습 문제 계속 해볼 거예요. 여기서 하나 설명해 드릴 거는 문장을 펭귄은 하늘을 난다 요런 문장으로 볼 텐데, 어떤 문장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참인 경우가 있고 거짓인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한글로 적을게요. 참인 경우가 있고 거짓인 경우가 있을 텐데, 이 참인 경우 그리고 거짓인 경우라고 할 때 그 경우를 보통 가능세계라는 표현을 써서 씁니다. 그래서 펭귄이 하늘을 난다가 참인 세계, 그 경우, 그러니까 요런 가능세계겠죠. 펭귄이 실제로 하늘을 나는 세계. 그런 세계에서는 요게 참이 되고, 펭귄이 하늘을 날지 않는 우리가 사는 세계와 같은 세계에서는 요게 이제 거짓이 된다. 요게 또 2가 돼야 되겠네요. 사실은 2, 1 이런 식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펭귄은 하늘을 날지 않는다. 요 세계에서는 날지 않는다가 거짓이 될 거고요. 여긴 참이 되겠죠. 그리고 펭귄이 하늘을 날지 않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는 또 참이 될 거고요. 펭귄이 하늘을 날지 않는 것은 아니다가 또 거짓이 된다는 거는 이건 또 거짓이 될 거고요. 이런 식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문장이 마지막 문제인데요. 다음 두 문장의 뜻이 같은지 아닌지를 판단하시오. 요거는 참이 되는 조건이 같은지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한번 보시면 이 문장은 참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문장은 참이다가 참이다는 이렇게 버려도 상관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기억 니은은 뜻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얀 까마귀는 존재한다 라는 거, 하얀 까마귀는 존재하지 않는다, 요거 한번 보시면 이 문장을 A라고 하면은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가 있을 텐데, 하얀 까마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not A가 되겠죠.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그렇다면 A가 참일 때 이거는 거짓이 되고, 거짓일 때는 참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요 두 문장은 진리 조건이 같지 않으니까 요거는 다르다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이 조금 어려우셨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다 잘 하시리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늘은 하도록 하고요. 남은 부분 한번 수업 시간에 똑같이 1에서 4절까지 저희가 한번 요약해서 복습하도록 할 테니까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수업 시간 끝난 후에도 시험 준비를 위해서 한번 또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